자, 페이지 217이요. 자, 회계 기록. 첫 번째,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구분할 줄 알아야지. 거래가 아닌 거는 분개할 필요 없다. 그죠? 그냥 보는 거죠. 자,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드원가 1억 원의 공장인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했다. 건물이 불타 없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맞겠죠. 두 번째,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래 계약했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죠? 당연히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사원 한 명을 연봉 1억 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종업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다 해서 종업원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월급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야지. 줄 게 없어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약속, 채용, 담보의 제공 이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취득원가 1억 원의 상품 시장 가격이 5천만 원 하락했다.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거래로 봅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고 있는 학생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민이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은 아니라 했습니다. 계약 아니. 화재로 인해서 공장 건물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자, 화재는 맞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보통 은행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입니다. 대출 통장에 입금해서 경우 측정한 거 맞습니다. 사업용 구입하고 법인카드 결제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맞죠? 몇 번이라고요? 한민이. 자, 3번입니다. 다음 중에 거래의 결합 요소가 결합 관계가 잘못된 것은 거의 기초 파트도 그렇고요. 앞으로 회계 배우는 내용 중에서 머릿속에서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가 들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초 파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도를 이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배우고 난 뒤에도 재무 상태표의 차압에 뭐 있더라? 자산에 있더라. 대입에 뭐 있더라? 부채와 자본이 있더라. 손익 계산 차압에 뭐 있더라? 비용이 있더라. 대입 뭐 있더라? 그러면 각 자산이 차압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밖에 못.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 대변.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 대변.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은 몇 번이냐? 자산의 증가는 차변 맞고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 맞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 맞고요. 자산의 감소도 대변 맞죠.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맞고요. 부채의 감소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잘못됐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하겠죠. 자, 네 번째, 다음은 계정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이 올바른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현영, 차입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해야 돼. 차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어느 분 적습니까? 대변. 였고요. 도연, 상품의 잔액은 차변에 남아.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상품은 항상 어느 변에 남는다? 차변에 남는다. 현웅,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해야 돼. 그러니까 대변 맞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 급여는 대변이 아니고 어느 변? 차변입니다. 많은 것은 누구라고요? 도연이와 현웅입니까? 몇 번이에요? 5번 갑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되는 경우. 자,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우리가 분개를 해보다 생각하시면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대비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분개를 해보시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6번 갈게요. 다음 중에 아래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였습니다. 뭔가를 사오든지 하고 뭔가를 줬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해주겠다.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대외 뭐가 없어진다? 받을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답은 3. 자, 7번 봅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오른 것은 거꾸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이 52만 원 돌았습니다.
들어왔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변의 단기 대여금, 대여금이 50만 원이고 이자 수익이 2만 원이네요. 그러면 빌려준 돈 50만 원 하고 이자 2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다는 거. 몇 번? 4번. 대여금 원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4번입니다. 8번 문제. 다음에 관로 안에 해당되는 계정감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자, 관로 안에 들어가는 계정감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 보시냐 하면 하변과 대변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변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50만 원. 대변 얼마 있어요? 20만 원. 어느 변이 더 많아요? 하변이 더 많네. 하변이 더 많다는 것은 자산 혹은 비용밖에 못 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이 밑에 보면 차입금, 외상매입금, 대여금, 자본금. 차입금과 외상매입금 뭐예요? 부채. 자본금은 자본. 그럼 몇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 답 찾는 거 이해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푸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다 계속 계정 과목의 분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볼게요. 9번째입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놨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대체 분기하는 거 맞나요? 자, 대체 분기하는 거 지금 하실 수가 모르겠는데 대체 분기하는 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외상 매입금 줄을 적을게요. 외상 매입금이란 계정 과목에 차별에 3월 25일 뭐 있다고요? 보통 예금 해서 금액이 얼마 있다? 50만 원이 있고요. 외상 매입금 대별에 3월 5일 날 뭐 있어요? 상품에서 얼마 있습니까? 80만 원 했어요. 얘를 대체 분기하는 거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대체 분기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3월 5일자를 대체 분기해 보면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기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 온다는 얘기. 그러면 3월 5일자를 분기를 하면 정리해 보면 하변에 뭐 온다고? 하변에 상품. 글씨를 작게 적었다. 하변에 상품 얼마? 80만 원. 대변은 뭐라고요? 대변에 줄여서 외상 매입금 얼마? 8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나온다는. 다시 3월 25일자 분기를 해보면 자 대체 분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외상 매입금은 오면 온다? 4변 온다는 얘기. 그러면 3월 25일자로 분기하면 4변 뭐 온다고요? 외상 매입금 얼마? 50만 원. 대변 뭐 온다고요? 보통 예금 해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오더라는 얘기. 자, 요 분기를 추정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났습니다. 3월 5일은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이다. 상품 80만 원 외상 매입했으니까 차별에 상품 80만 원 대비 외상 매입금 80만 원. 맞죠? 3월 25일 외상 매입금 5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다. 입금된 거래예요? 아니죠. 출금 거래죠.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3월 25일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은 8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30만 원만큼 잔액이 남는다. 맞고요. 외상 매입금 부채로 대변의 잔액이 남는다. 맞죠? 10번이었. 10번. 다음 관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계정과 대변 계정의 어떤 계정 과목을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를 뭘 한다고요? 분계라 하고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를 뭘 한다고요? 분계장이라 해서 다음에 4번이 자, 결상화 재무제표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작은 책이 다 끝날 때쯤 돼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결산의 예비 절차 중에서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시산표를 원래 처음에 작성해요. 시산표는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표를 시산표로 한다? 하변에는 자산과 비용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수익을 적어서 표를 짓게 하는 표를 우리가 시산표를. 시산표는 항상 무슨 말이 뭐냐 하면 검증이란 말이 무슨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표를 시산표라고 하는데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의 본 절차라는데 결산의 본 절차가 무슨 말이냐? 결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하면 답은 2번이에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음의 대화 내용은 무엇에 대한 대화인가 물었습니다. 민채,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검증이란 말입니다. 분경, 분계자에서 분계한 내용을 총계자에 전개할 때 정확하게 했는지 알 수 있어. 결사를 위해서 기말에 작성하기도 하고 매일, 매주, 매월 작성할 수 있어. 이 표를 말하면 시간표랍니다. 표를 시간표라 불러요. 3번. 다음 중에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등식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자본은 부채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맞죠, 그죠? 자산은 무형 자산 플러스 무형 자산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잘못된 건 몇 번이냐 하면 2번. 요거 자산 분류를 해놨는데 3번에 보죠. 유동자산은 당좌산, 재고자산이다. 4번 부채는 유동부채 플러스 비부채 해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산의 분류. 지금 제가 쓰는 내용들은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입니다. 그럼 이걸 적어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이렇구나 생각하십니다. 자산은 크게 구분하면 유동의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유동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단기. 비유동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장기.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일 때 이 1년을 어떻게 잡느냐? 재무상태표 1 기준으로 1년이에요. 말이냐? 하나하나를 다 1년 기준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누가 빌려줘요. 오늘 날짜가 10월 1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월 1일 날 돈을 빌려주는데 언제 돈을 받기로 했느냐? 내년 12월 1일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1년이 넘어요? 1년 안 돼요? 1년 넘죠? 그럼 이거를 장기 대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해요. 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느냐? 계정 과목 하나하나 거래했을 때마다 이 기간을 일수로 따져서 단기냐 장기냐 혹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기라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기로 보느냐? 원래가 2021년도죠. 2021년도 요 안에 있었던 거래들은 언제까지 안에 들어가면 2022년도 12월 31일 요 안에 들어가면 싹 다 단기. 이해갑니까? 원래 있었던 거래들 2021년도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래들 중에서 1월 1일 날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12월 30일 날 31일 날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에 상관없이 재무상태표 1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언제가 넘어가면 2022년 12월 31일이 넘어가면 무슨 말 하면 2023년부터는 뭐라 본다 우리가 기간을 장기라고 보고 요 안에 무조건 다 뭐라 보겠다? 단기로 보겠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무상태표 1 기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가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되면 유동 혹은 단기란 말 쓰고 그보다 넘어가면 단기 혹은 유동이란 말 쓴다는 얘기. 겠죠? 자, 이 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구분됩니다. 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당좌자산이라는 것과 다시 재고자산이라고 구분되고요. 비유동자산 안에는 다시 투자자산, 그 다음에 수평자산, 그 다음에 수평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지금 이걸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라고. 언제쯤 되면? 우리 애기 책 끝날 때쯤. 제일 날씬한 책 끝날 때쯤 되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쯤 가서는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굳이 할 거 없다는 거. 그리고 부채는 더 간단해요. 부채는 부채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요. 근데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구분하는 거는 실제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 회사에 유동자산이 10억이 있어. 근데 유동부채가 20억이 있어요.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10억이 있는데 1년 안에 갚아줘야 될 거는 20억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얘기해 줘야겠죠.
우리 1년 안에 현금 만들 수 있는 게 10억밖에 없는데요. 1년 안에 갚아줘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가 20억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빨리 현금화 시켜서 유동자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산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게 다 예를 들어서 비유동 자산에 묶여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이나 땅 팔면 되지. 하루아침 팔려요. 팔릴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생긴다는 얘기. 그런 거 구분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느냐 동비유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시산표 등식을 옳은 것은? 자, 시산표 등식. 얘가 시산표라고 그랬어요. 자, 얘가 있는 게 얘가 시산표예요. 시산표 등식인데 시산표 등식은 기말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4번에 뭐 있습니까? 시산표 등식은 기말의 자산 플러스 사회 총비용. 총비용은 레벨 뭐 있어요? 레벨에 기말의 부채. 기말의 부채 플러스 뭐 있어요?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은 초의 자본이다. 이 초의 자본 플러스 뭐라고요? 레벨 뭐 있어요? 총 이상해요. 왜 자산과 부채는 기말 거 적고 자본은 왜 기초 거 적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얘를 기초 자본을 적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기말의 자산이고 기말의 부채고 기말의 자본이에요. 그럼 기말 자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기순. 요 안에 당기순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수익 안에 또 뭐 포함되어 있어요? 당기순이. 그럼 대별의 당기순이 두 번 더 가네. 금액이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시사표에 들어가는 요 자본은 자본 들어가야 된다고요?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초의 자본이 들어가야지 금액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 이거 상당히 이해 못해요 사람들. 상당히 많이 틀려요. 시산표 나요? 등식 나오면 제일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산표 등식.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만약 요렇게 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거 상당히 가수 나오고 나오면 한글 써는 상당히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4번 나빠지고 있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자, 앞에 볼까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비용입니다. 자, 장사가 원래 끝났어요. 보세요. 원래 12월 31일 돼서 장사가 끝났어. 장사가 끝나면 결산 보고를 합니다. 결산 보고를 하는데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에요? 원래 얼마 벌었어요? 얼마 썼어요? 그걸로 끝. 이해가십니까? 끝나는 건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남았는 걸 어떻게 한다? 내년으로 넘겨서 계속 장사를 해야겠죠. 만약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 장사 끝나는 12월 31일 날 현금이 1,000만 원 있어. 그럼 원래 12월 31일 장사 끝났으니까 1,000만 원 남았네. 돈 들어갑니까? 아니지. 놔둬야지. 계속 장사해야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놔뒀다가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이월시키는 거.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는 원래 얼마 벌었는가 알아보면 끝. 오케이?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풀 수가 없는 건데 자, 성호품비 비용이에요. 자, 비용이에요. 세금공과 비용이에요. 그다음 몇 번이냐 하면 2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개발비라요. 개발비. 이 개발비는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에요. 부영의 자산. 부영의 자산인데 이 항목 중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굳이 없습니다. 4번 몇 번이다? 6번이다. 자, 6번입니다. 기말의 결산 과정 중에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을 물었습니다. 손익 계정이 뭐냐? 결산을 할 때 결산이 12월 30일 되면 손익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요. 그럼 손익이라는 계정은 뭐냐면 자, 그냥 보세요. 자, 손익이라는 계정은 이런 계정입니다. 손익 위에 타이틀이 손익이야.
하벨에는 뭘 넣어주냐? 하벨에는 비용을 넣어주고요. 레벨에는 뭘 넣어준다? 수익을 넣어줘요. 뭐하고 똑같다? 이하고 똑같다. 손익계산서가 똑같은 겁니다. 손익계산서, 손익 똑같은데 차이 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차이 나느냐? 기말 결산 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해요. 손익계산서를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합니까? 당기순이익 혹은 당기순이익 마감하죠.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하냐면 자본금 그냥 그렇게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익이 더 많아. 그럼 여기에 뭐 온다고요? 여기에 자본금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된다. 이 계정을 무슨 한다? 손익계정. 그러면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니까 몇 번이라고요? 3번 됐어. 1번, 2.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개념이 좀 있는데 어째 끝날 때쯤 돼서 좀 정확하게 설명. 네? 자, 7번. 다음 중에 잔액 시산표에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는 거. 대변에 오는 거 뭐라고요? 부채, 자본, 수익이라고. 부채, 자본, 수익이 묶고. 부채, 자본, 수익 몇 번? 1번. 차입금이 부채. 차입금이 부채. 자, 8번.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와서 맞다 했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곤란해서. 자, 8번. 다음의 대화 내용에서 나대리가 처리해야 될 분계는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변사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원래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네요. 이제 장부를 마감하지 않을까요? 네, 부장님.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당기순이익 대체 분계를 먼저 하고 장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대체한대요. 자, 앞에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더 많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생긴 거죠. 맞습니까? 요걸 대체하는 분계를 한대요. 우리 대체 분계 배웠잖아. 대체 분계 어떻게 한다고요? 짝대기 2개 긋고 요 계정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땡겨오라고. 그러면 대체 분계하면 차변에 뭐 나와요? 차변에 뭐라고 본다고? 손익 땡땡. 대변 뭐예요? 대변의 자본금. 이게 뭐냐 하면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 분계. 단기 순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 돈인 자본금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원래 자본이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 단기 순이익이 생겼을 때는 차변의 손익 1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만 원. 그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분기가 나온다. 지금 제가 이 푸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없습니다. 왜 알아먹을 수가 없느냐? 요거를 한번 풀어보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네라는 정도 보기 위해서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애기책 끝날 때쯤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것도 있는갑다 아셔야 돼요. 9번. 똑같은 설명이 또 나옵니다. 다음 중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정하는 재무제표. 이거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2번. 일정 시점에 기업 보고에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정하는 재무제표다.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3번은 뭐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뭐라고요? 자본 변동표. 4번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정하는 재무보고서. 이 뭐라고요? 현금. 대충 이런 거다라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오늘 한번 새로운 걸 얘기 한번 했습니다. 자,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고 유동성이 많은 항목. 즉 현금 흐름 자체가 많은 것부터 먼저 정하는 얘기. 이걸 유동성 배열법이라는데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이 당좌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현금이 제일 많은 거. 현금부터. 답은 3번입니다. 4번 자본은 보지 마세요. 4번은 자본은 쭉 설명해놨죠. 이거는 법인기업에 대한 자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는 11번. 다음 중에 손익계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기업의 경우였습니다. 손익계정 앞에 그려놨습니다. 자, 손익계정은 결산 시점에서만 나타난다. 맞아요. 손익계정은 임시계정이며 장부 마감 시 빵이 된다.
손익계정은 결국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손익계정은 결제 시 차기 2월로 마감된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손익계정은 마지막에 마감할 때 뭘로 마감한다고요? 자본금으로 마감합니다. 차기로 2월 되는 건 아닙니다. 수익과 비용이 단기에 얼마만큼 생겼는지 그걸 파악하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정이다. 1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초의 자본과 비용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금이 없는 것 가정한다. 기초의 자산과 기초의 부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초에서 기초 부채가 있으니까 기초의 자본 얼마? 응? 3만 원 맞습니까? 기초의 자산에서 기초의 부채를 빼야지 자본 나오는 거죠. 기초의 자본은 3만 원. 해서 출발했어. 끝날 때 내 돈, 순수한 내 돈만 간다. 기말 자본. 기말 자본 얼마? 16만 원. 돈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늘어났어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기초에 내 돈이 13만 원인데 기말 돈이 16만 원이었으니까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3만 원. 순이익이 3만 원이면 그러면 수익이 많아요, 비용이 많아요? 수익이 더 많아야지. 그럼 비용은 얼마? 5만 원. 정답은 몇 번? 4번 되나요? 자꾸 짜 맞춰서 금액을 집어넣는 버릇 자꾸 들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발생 주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은 총액 기준에 따라서 보고하는 원칙으로 한다.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도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표시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유동성 배열법은 자산 적을 때 재무상태 표시. 자, 너무 어려운 말들이 기초 파트에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쓱 흘러가는 걸 한번 보고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넘어갑니다. 아시겠죠?